Здравствуйте. Доброе утро. Здрасте. Доброе утро.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유신 박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방금 이제 인사를 나눈 말이 러시아 말인데, 그 한유신 박사님이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러시아 말로 잠깐 인사를 나눴습니다. 먼저 한 박사님, 우리 학생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자기소개 1분. 예. 여기 다시 할게요. 자기소개 1분. 그냥 하세요. 제가 자를게요. 그냥 하세요. 예. 네. 아니, 웬만하면은 저기 띄워놓고 하려고 하는데, 띄워놓으세요. 띄워놓으면 예. 내가 다 음, 편집할게. 예. 음, 음. 알아서 끊고 편집하세요. 알았어. 내가 끊고 편집할게. 걱정하지 마. 음. 오케이. 안녕하세요. 한유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못 만나봐서 대단히 다시. 안녕하세요. 한유시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직접 여러분들하고 같이 얼굴 보고 특강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돼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간단하게 제 소개와 더불어서 오늘 강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오늘은 제가 요청받은 거는 예, 오늘 문제 정의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좀 특강을 해달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드리면은요, 저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아래 보시다시피 학사는 한국에서 재료공학을 했고, 석사는 같은 학교에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고체화학을 했고, 박사는 물리수학을 했습니다. 아까 물리수학이라는 게 한국에는 생소한 분야인데요. 러시아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리 쪽하고 화학 쪽하고 수학 쪽이 다 연결이 돼가지고 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2004년도에 박사를 학위를 받고 삼성 코닝 정밀 소재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연구소로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는 트레지를 접하게 돼서 트레지 리더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트레지가 발생을 했지만 저는 삼성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2004년부터 트레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트리즈 레벨 4를 받았고 그 다음에 트리즈 레벨 1, 2를 인증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게 됩니다. 2011년도에는 LG전자 소재 생산기술원의 트리즈 파트장으로 회사를 옮기고 2018년도까지 있다가 2018년에는 현재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CTL의 CTO로 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제조 스타트업이라 가지고 헬스케어 용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LG를 나오고 난 다음에는 국제트레저협회에서 레벨 3, 레벨 4 인증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됐고 2018년도에는 또 러시아에서 엔지니어인 퓨처라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트레즈 강사로 2년 연속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이 행사가 다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1월에는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다라는 책을 써서 출간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소개하는 게 좀 재미없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강의하시는 건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도 역시 트리즈 분야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트리즈 3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유신 박사님은 4등급 트리즈 강사, 저는 3등급 트리즈 강사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3등급이 높은 것 같죠. 근데 러시아에는 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등급이에요. 그래서 한 박사님이 저보다 한 급발 높으신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밑에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문제가 문제다. 그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제목도 굉장히 좀 특이해요. 문제가 문제다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뭔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레벨 1 과정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트레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부족하다라든지 아니면 좀 더 참고서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문제가 문제다라는 제목 자체도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문제가 문제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 출판사와 같이 얘기를 하다가 문제가 문제다로 많이 압축해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트리즈 레벨 1 인증 과정에 대한 트리즈의 기본적인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좀 강조한 거는 다른 트리즈 책들과는 다르게 다른 데서는 좀 뭐 40가지 발명 원리라든지 해결 쪽으로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저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 위주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책을 보면은 뭐 40가지 발명 원리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갔고요. 실제 그런 거는 이제 교수님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해결 원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참조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해결보다도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해서 좀 더 힘을 많이 실어서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항상 문제 속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과 아주 비슷하게 훌륭한 실제로 문제 속에 선생님, 답이 있는 건가요? 아주 훌륭한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원래 모든 거는 문제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른 대답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예. 문제 속에는 항상,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갖다가 제대로 정의를 하면은 문제 안에 답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문제가 의도된 답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답을 닫아버리는, 열린 문제가 아닌 닫힌 문제로 바뀌게 돼 가지고 문제 자체를 갖다가 제대로 정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문제가 무엇인가, 문제가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에 대한 접근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뭐 그런 방법까지 시간이 허용이 된다면 한번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의 정체가 뭘까요? 그것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제가 네.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한번 예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트레이즈는 이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트레이즈라는 거는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창의적이다, 뭐 창의성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창의성이란 과연 어떤 걸까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창의성은 어떤 거죠? 예. 내가 생각하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보았던 관점과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생각,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다음 걸 보면서 창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여러분들은 떠먹는 요구르트 다 드셔 보셨죠? 네. 네, 드셔 보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뚜껑을 열고 뚜껑에 있는 걸 다 핥아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맞습니다. 네. 아까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계속 먹다 보면은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에 그림과 같이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먹을까? 보통 어떻게 먹죠? 저는 혓바닥으로 빨아먹습니다. 이거는 안 해 보셨네요. 이거는 개미핥기 게 아니면은 혓바닥에 안 닿습니다, 여기에. 안 예. 되나요? 내가 좀 작은 용 안 닿아요. 작은 걸 먹은 것 같은데. 아니면 손가락으로. 보통은 그 네모난, 예, 손가락으로요? 예.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손으로 핥아 이렇게 해서 빨아 빨아먹는 거예요. 먹나요? 예. 예, 상당히 원초적으로. 요즘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예, 손 함부로 빨면 안 되고요. 항상 손 씻기를 생활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스푼으로 상당히 어렵게 먹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끝에까지 다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예, 이쑤시개 같이 이렇게 좀 뾰족한 걸로 모서리를 이렇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러면은 다른 걸 나머지 안에 그 모서리에 있는 거 말고 그거 할 때는 이쑤시개로 하나씩 찍어 먹어야 된다는 소린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이 여기 이 부분을 끝을 둥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용기 모양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이 각진 용기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근데 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이디어가 있는다고 바로 적용을. 네? 네. 그러면은 네? 저는 이렇게 먹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남아 있는 요구르트를 뜨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좀 네. 용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런 식으로 용기를 바꾸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되는군요. 예, 보통 사람들은 근데 떠먹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용기 끝이 네모나구나. 그러니까 동그랗게 만들면은 쉽게 한 번에 퍼먹을 수 있겠다.'라고 접근을 하게 되는 네. 거죠. 제가 왜냐하면은 생각하는 이 네. 문제 자체가 용기를 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어떻게 해결할까? 즉 문제가 용기라고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용기를 바꿔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생각을 해 보면은 예, 구석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먹을 수 있지만 이걸 놓고 먹을 때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품 진열할 때 뒤집어서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꾸 기울어진다라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같은 용량을 담으려면은 용기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죽어 있는 공간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피가 커지면은 결국에 포장 상자 부피도 커지고 운송할 수 있는 양이 즉 한 번에 갈 수 있는 양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운송비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용기를 끝까지 먹을 수 있게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비용을 더 지불하고 싶으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용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문제 자체는 용기와 숟가락과 그리고 요구르트가 만나 가지고 이 세 개가 만나서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죠. 즉 한 가지를 해결해 가지고 해결할 용기를 개선해서 해결할 수가 없다면은 그다음에는 '숟가락을 해결해 볼까? 아니면 요구르트를 해결해 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게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눈에 보이는 용기부터 해결하려고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 가지고 숟가락 모양을 한번 바꿔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뾰족하게 이쑤시개로 간다 그러는데 이쑤시개로 가면은 중간에 있는 걸 먹기가 너무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거와 이제 각만 맞춰 가지고 한 번에 싹 긁어 먹을 수 있게 만들고 중간에 그 떠먹을 때는 떠먹는 거는 전혀 이상 없이 잘 떠먹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기를 해결하는 게 과연 좋은가? 숟가락을 해결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요구르트를 해결하는 게 좋은가? 어떻게 문제 정리가 돼야지 가장 간단한 아이디어를 뽑게 되는가가 네, 중요합니다. 어떻게 교수님 생각할 때는 이 아이디어는 창의적인가요? 예, 뭐 기존에 있는 숟가락을 변형한 것이라서 참 간단하면서도 예, 창의적으로 생각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자꾸 창의적이라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어떤 이유냐면은 실제로 제가 트리즈를 통해 가지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의외로 이와 같이 상당히 쉬워요. 너무 네, 맞아요. 단순해 가지고 예,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전자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막 여기에 뭔가 막 센서도 들어가야 되고 뭐 모터도 들어가서 자동으로 막 움직여야 되고 그래야지 와우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뭐가 그게 문제가 해결된 거야? 뭐 다른 문제는 없어? 계속 의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창의적인 해결안은 제대로 된 문제를 정의하고 난 다음에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창의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제 네.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당하는 일들을 좀 많이 예,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용기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용기를 바꿔서 해결을 할까? 즉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문제 자체가 스푼에서 일어났던 숟가락에서 일어났는데 우리는 자꾸 용기, 그 대상물인 용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까? 예.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예 용기를 내 가지고 예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그다음에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요. 어찌 보면 저는 오감 프로세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뭐 오감을 발달시키는 오감과 같이 오감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처음에 생각하는 거는 관찰입니다. 박사님, 사물이나 현상을 네? 오간하고 오감과 오간에 대해서 예,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할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뺄게요. 뺄까요? 빼요 그거. 예. 예.
오케이. 관찰부터. 자, 네. 다시 시작합니다. 자, 관찰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관찰은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보는 건데, 관찰도 귀납적 관찰과 연역적 관찰이 있습니다. 귀납적 관찰은 그냥 우연히 멍 때리고 보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다가 저게 새롭게 나온 거고, 연역적 관찰이라는 거는 가설을 세워놓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관찰이 필요하다. 이 관찰은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본다라는 거죠.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계를 볼 때 시간만 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 교수님도 집에 있는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숫자는 어떤 거였죠? 뭐 아라비아 숫자였나 로마 숫자였나? 또 제일 많이 당황하는 게 초침이 있어요. 보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뜻 대답을 못 합니다, 사람들이. 매일 보는 시계인데도, 아침, 저녁으로 보는 시계인데도, 아, 이게 우리 집 시계가 어떻게 돼 있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으로 지금 만났으면은 집에 있는 시계를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처음엔 좀 당황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들 집에 가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생각할 때 그 그림을 가지고 집에 가서 비교해 보면은 100%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관찰을 할 때 무심히 보는 거냐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시계를 보는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관찰이라는 거는 문제가 어디 있느냐 찾아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단계는 관심이죠. 내가 이 꽃이라는 시 다 아실 겁니다.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관심이라 그러는데 김춘수가 꽃을 어떻게 썼냐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는 인제부터 문제다라고 이름을 불러주면은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문제 분석 단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앞서서 우리가 시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시계 작동 원리를 알고 있나요? 그리고 시계는 왜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단지 시계가 저거다라는 거는 문제가 저거를 문제로 삼는구나는데 문제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데 분석을 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은 관념이죠. 아이디어를 그냥 머릿속으로 떠돌아다니는 아이디어를 보여주라는 거죠. 남들한테. 남들한테 아이디어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그림을 그리든가 아니면 설명을 하든가 좀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뭐 나도 그 생각했어. 옛날에 나도 그런 아이디어 있었어. 아무 의미 없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려면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허를 내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미 어마어마하게 특허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단계고 보여주기 위해선 아이디어 자체를 단순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관철입니다. 관철이라는 거는 아이디어까지 나오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이거를 현실화, 제품화, 구체화시켜서 실제 우리가 잡을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서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 즉 구현되지 않은 아이디어는 절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관계가 관철 단계고 이 관철을 하면서 다시 관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생텍쥐베리가 얘기를 했죠. 완벽함이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는 것이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혁신 쪽에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자꾸 뭐를 더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순수 그 자체를 한번 고민해 보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관찰, 관심, 관념, 관철에서 네 가지가 지났죠. 예. 제가 이 5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어쨌든 실현까지 다 했는데 그다음에는 저는 관망을 해봐라. 이미 실현된 거를 한 발 물러나서 어떤 일이 되어 가는지 한번 전체를 보자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러지 않으면은 들어가 가지고 다른 것과 조화롭게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지 실제 투입해 보고 또 실행해 보면서 새로운 문제를 또 한 번 도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이렇게 질문 하나 드려도 돼요? 저는 네네. 예. 대체로 인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관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관철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강하게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꼭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관철이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관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관망을 중요시하지 않게끔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 '관망을 훨씬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에 잘 안 들렸는데 예. 뭐라고요? 관망이 관철보다 중요하게 바라보시는 이유가 뭘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많은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다시 발생하고 재발하느냐. 예, 물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해결하고 당장 해결됐다고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문제 해결됐네, 끝. 하지만 해결된 게 과연 진짜 해결됐는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했는데 이 문제가 1년 후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눈앞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다 매립해 버리자. 그리고 다 집어넣어 버렸죠. 근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가스가 발생을 해 가지고 뭐 불이 난다든지, 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거기서 또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지금 해결된 거, 문제가 해결됐다. 그 해결안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안이냐 하는 것을 봐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컨설팅을 다니고 있는데 컨설팅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주고 해결을 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해결될 것 같다고 하지만 또 나중에 되면은 그게 문제가 또 이런 문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당시 상황으로는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상위 시스템이 바뀌면은 또 다른 문제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예. 아. 그런 의미에서 예예.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이번에는 상위 시스템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시스템적 사고 방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자, 학생들은 시스템적 트리즈를 공부 안 했어요. 이거는 트리즈와 상관없습니다. 예예. 그냥 생각하는 방법이고 네. 하나의 툴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오건 프로세스는 문제를 보고 해결할 때까지의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문제 정의, 문제 분석, 아이디어 도출, 실행, 그다음에 관망이라는 거는 제대로 되는지 후속 조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시스템적 사고는 트리즈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트리즈 이외에도 시스테마틱 싱킹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적 사고 방식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문제 정의부터 해가지고 문제 해결까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즉 심리적 타성 제거를 위해서 독립적인 아이디어 발상 도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보통 우리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멀티 스크린 싱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트리지에서는 이 나무 이외에도 반대 시스템도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작성하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수님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고요. 오늘은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티스케일 시킹은 크게 기술 예측과 문제 해결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놓고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그러는데 시스템적 사고에서는 나무를 보고 숲을 보면서 동시에 나무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나무가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구성 요소까지 같이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나무의 상위 시스템은 뭐가 있죠, 교수님? 나무의 상위 시스템은 숲, 땅, 물, 온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동물이라든지 벌레, 박테리아, 음. 그리고 나무의 상위 시스템에 코로나도 있겠죠? 예. 코로나도 그쵸?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상위 시스템에 산림보호법이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즉 다시 말해 가지고 나무와 관련된 모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왜 나무의 상위 시스템에 코로나가 있을까? 이거 좀 너무 오바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자세히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의외로 산림욕장에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다시 말해서 거기는 뭔가 깨끗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쪽으로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무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으니까 전염병 때문에 나무가 소비가 많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나무 소비가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상호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위에 거를 상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숲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도 다 상위 시스템이죠. 그래서 시스템이 속해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서는 뭐 거의 우주, 뭐 천왕성, 명왕성까지 가도 됩니다. 근데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거는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 시스템은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집이 시스템이다 그러면은 도시, 나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고 잡히지 않는 것들도 다 상위 시스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제가 샤워기 업체에서 컨설팅을 해서 미래의 샤워기는 어떨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자문을 해준 적이 있는데 보통 상위 시스템을 우리는 그냥 하나로 얘기를 하는데 상위 시스템도 크게 세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좀 끊어주세요. 잠깐 끊고 할까요? 네. 자, 시작하세요. 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컨설팅한 과제인데요. 샤워기 업체였습니다. 근데 미래의 샤워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상위 시스템을 그냥 앞서서는 한 칸으로 되어 있지만 요거를 사회, 문화, 시간, 공간으로 나눠가지고 상위 시스템을 분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상위 시스템은 사회적으로는 대가족이다. 그 다음에 3인 가족으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동네 문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핵가족, 1인 가족이 많아지고 또 사회적으로 고령화, 저출산, 그 다음에 또 환경적으로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뭐 지구온난화는 과거부터 있었지만 어떤 집단 문화라든지 IoT,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래는 어떤 게 일어날까? 이건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뭐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신문 기사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찾아보면은 많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물 부족이 있을 것이다. 대기 오염, 환경 변화.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 경제. 미래가 아니라 이제 점점 현실로 오고 있죠. 그다음 초고령화, 온라인 문화라든지 그 애완동물 같은 경우가 많이 미래에는 좀 더 현재보다 활발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문화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주로 이제 아파트나 주택이나 빌라에 살았는데 지금은 주상복합 오피스텔 원룸 아파트 사는 공간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대중목욕탕에서 주로 목욕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집에 욕조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서 했는데 요즘에는 찜질방이라든지 사람들이 피트니스 센터를 왜 끊냐 하니까 아침에 샤워하러 간다고 끊는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국내 여행 위주였지만 해외여행 자유화 된 다음에는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그때 해외 문화가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즉 샤워 문화라는 것도 예전에는 그렇게 샤워기라는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목욕탕에서 바가지로 씻었을 겁니다. 저기 교수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해를 못하지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바뀔 것이냐. 제가 이거를 몇 년 전에 한 거라서 사실 미래에는 또 문화 자체도 여기에 사실 예전에는 세포 마케팅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은 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올 것이다. 전염병이 온다라는 거는 어떻죠? 위생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네. 예, 그런 식의 또 문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자, 과거에는 이제 이 과거라는 게 80년대, 90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조선시대까지 가는 게 아니라, 네. 과거에는 목욕을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했습니다. 예. 교수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셨겠지만, 네. 왜냐면은 그때는 그렇게 먼지도 많지 않았고, 네. 그리고 솔직히 땀 조금 나고, 그냥 마르면은 냄새도 안 났습니다. 맞아요. 근데 현재로 오면서 이 상위 시스템의 사회, 즉 여기 보면은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들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또는 심하면 두 번 정도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최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샤워를 합니다. 자,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측해 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샤워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자주 샤워를 할 수가 있게끔 되는데, 에어 샤워처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샤워가 좀 많아지고, 지금처럼 물로 할 수 있는 샤워 횟수는 좀 줄어들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샤워 자체가 그냥 물로 하는 일반적인 샤워와 어떻게 보면은 에어 샤워 같은 간이 샤워 같은 걸로 많이 바뀌게 될 수도 있다. 예, 네. 라는 거고. 또 요즘에 많이 보면은 이제 그 전염병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있는 게 그 UV로 해 가지고 예, 뭐죠? 소독제? 그 적외선 아니 자외선을 활용해 아, 가지고 예, 살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전에 보는 샤워라는 거는 어떤 몸에 뭐 각질이라든지 냄새, 뭐 땀 이런 거에 잔여물을 이물질을 제거하는 건데, 이제는 거기 더하기 어쩌면 세균까지도 예, 음, 샤워 개념으로 다 없애버리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공간은 어디서 했느냐? 예전에는 동네 목욕탕이라든지 화장실 욕조라든지 아니면은 대야 이런 데서 음, 했는데, 요즘에는 댁내 즉 가정에 있는 샤워실 또는 뭐 체육관 이런 데서 합니다. 그럼 미래에는 어디서 샤워를 할까? 물론 앞에 했듯이 가정 또는 뭐 체육관에서도 샤워를 하겠지만, 미래에는 아마 길이라든지 네. 어떻게 보면은 방금 건물 교수님 출입구. 말씀대로 예, 건물 입구라든지 뭐 지하철 뭐 입구라든지 네. 이런 데서도 충분히 이 샤워 공간이 확대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기술 시스템은 저는 샤워기와 샤워 타월 두 개를 잡았습니다. 그 샤워기는 예전에는 뭐 수전, 욕조, 대야 이런 식으로 음, 위에 보는 공간, 그다음에 사회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또 과거를 볼 수가 있는데, 미래는 몰라요. 이거는 이제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위 시스템은 물탱크, 상수시설, 뭐 온냉수, 즉 앞에 있던 이 기술 시스템에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죠. 예, 샤워기도 마찬가지죠. 상수시설, 온냉수 뿐만 아니라 샤워기를 또 분해하면은 샤워기 헤드라든지 호스라든지 이런 걸로 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음표는 모른다는 게 아니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사회성에서 물 부족, 공유 경제, 초고령화, 폐슬 예,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샤워기를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이 네 가지를 갖다 놓고, 어떻게 보면 물 부족이면 절수형 샤워기가 필요하겠다. 절수형 샤워기는 제품 개선 방향으로 현재 있는 샤워기에서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물 부족과 공유 경제를 보니까 공동 샤워장이라는 컨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미 있다라는 거죠, 현재. 물 부족과 그다음에 펫, 즉 애완견을 보니까 기능성 샤워기, 즉 다시 말해서 애완견 전용 샤워기, 그리고 물 부족과 고령을 보니까 고령자 전용 샤워기. 그러니까 기존 거와는 좀 달라지겠죠. 뭐 안전을 좀 더 신경을 쓴다든지. 예, 그다음에 공유 경제와 고령화와 펫을 보니까 샤워기 렌탈이 가능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샤워기를 그냥 우리가 사서 놓고 쓰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사용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샤워기 렌탈과 기능성 샤워기를 묶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샤워기 렌탈에서 욕실 관리 코디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신사업, 아직까지 이런 거는 특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네, 이런 식으로 신사업의 창출이 가능하다. 앞에 놨던 거 그거 간단하게 보니까 이런 신사업 방향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좀 더 풍성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시스템이라든지 하위 시스템을 놓고 같이 생각하면은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샤워기만 갖다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샤워기의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를 제대로 정의를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네. 속도 남김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은 당면한 문제를 보는 거죠. 근데 나무가 문제라면은 나무를 보면서 앞서 설명했듯이 떠먹는 요구르트에서 용기만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시스템적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나무, 즉 아까 말했던 용기뿐만 아니라 숟가락 그리고 요구르트까지 같이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점점 빠지면서 입체적으로 한번 보는 거를 훈련을 해 보시라고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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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집니다. 계속하시죠. 네. 네. 다음에는 그러면 문제를 정의할 때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표라는 게 관역의 정 가운데를 맞춰라. 지금 양궁 선수들이에요. 근데 관역의 정 가운데를 맞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은 관역의 정 가운데 화살을 꽂아라. 다시 말해서 관역 가운데 화살이 꽂힌 상태를 만들어라 라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제가 뭘까요? 집중을 못한다? 예, 무조건 사람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씩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 자체가 불량품이어서 아무리 잘 쏘는 사람도 가운데를 못 맞출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살 자체가 제대로 안 날아가는 화살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관역 자체가 안 꽂히는 관역, 불량 관역. 그 다음에는 사람이 집중을 안 하고 훈련을 덜 받았냐. 그 다음에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은 환경은 어떠냐, 즉 바람, 온도, 습도, 관람객 등에 대한 영향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운데를 못 맞춘다 그러고 사람을 계속해서 보통 사람을 훈련시키고 연습시키는데 그게 아니라 활과 화살과 관역과 주변 환경은 괜찮은지를 한 번씩은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즉 똑바로 안 날아가는 활 가지고 아무리 훈련을 해도 이 사람은 아무리 잘 쏘는 사람이라도 가운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운데 맞는 게 이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목표 자체가 바뀌는 거죠. 즉 똑바로 날아가는 화살을 만들자. 그러면은 목표가 잘 날아가는 화살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우산을 한번 만들어 봐라. 신제품을 만들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산 자체가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우산을 쓰고 다녀서 불편하고, 뭐 바람이 불면은 우산이 뒤집히고, 비가 그치면은 우산 들고 다니기 귀찮아지죠. 앞이 안 보인다든지, 또 실내에 들어가면 물이 흐르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죠. 자, 여기에서 우산은 그럼 왜 있어야 되지? 비를 가린다, 빗방울을 막는다, 바람을 막는다, 얼굴을 가린다. 우산의 기능은 트레지에서 정의한 우산의 기능은 우산이 있는 일정 공간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의 방향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산을 우리가 쓰고 있을 때 비가 멎는 게 아니고 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비는 그냥 계속 내리는데 우산을 통해서 내 옆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산은 과연 어떤 건가를 보게 되는 거죠. 보통 우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산이 뭐 긴 거 짧은 것도 있지만 하나를 갖다 놓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우산은 캡, 원단 팁, 중봉, 버튼, 손잡이 끈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하위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들이 들고 다녀서 불편하다, 머리에 쓰자. 과감하죠. 네.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우산을 뒤집어 쓰자.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애 얼굴은 손이 안 닿죠. 자기 손이. 자세히 네. 보면은. 근데 빗물은 얼굴로 다 흘러내립니다. 예, 옷이 소중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깨에 한번 매보자 라는 아이디어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집어 쓰는 거죠. 뒤집어 써가지고, 근데 여기는 약간 앞에 와이퍼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산을 들고 다니고 힘들다? 나만 안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 보고 들라고 하면은 나는 편하다. 그러니까 밑에 오른쪽 아래 같이 둘 다 쓰자. 커플 우산이라고 하면 이런 거 팔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우산을 써서 왜 불편한가 보니까 스마트폰을 못해요. 그래서 아예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이런 우산을 만들면은 한 손은 어차피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산이 없어도 묶여있는 손이니까 우산을 같이 들자 하는 거고, 개팔자가 정말 상팔자죠. 우산을 필요 없이 걔들은 주인이 알아서 우산을 들고 다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 우산이 뒤집힌다? 그래서 유선형으로 우산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이거는 한 60km 이상의 풍속이 있어도 뒤집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우산은 뒤집혀지지 않고 하지만 사람이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앞이 안 보인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봐라. 자신 있는 거죠. 근데 좀 너무 관종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복만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가 그치면 필요 없으면은 그냥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도장도 찍고 놀아라. 아니면은 의자를 활용해 가지고 우산에 앉아라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고 다니다가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쓸 수가 있는데 항상 이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빗물이 흐른다는 거는 이런 케이스를 만들어서 아예 그 안에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빗물이 밖으로 샐 일이 없겠죠. 그리고 비가 그치면 필요 없다? 아예 이런 액세서리를 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니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될 것 같죠. 길에 다닐 때는. 뭔가 경찰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우산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우산으로. 얘는 거꾸로 열리는 우산이죠. 우산을 접으면은 비에 젖은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좁은 공간에서 우산이 펼 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편하다고 합니다. 특히 차에서 내리거나 차에 탈 때는 되게 편하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나왔으면은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것 같이 에어 샤워지만 에어 커튼을 만들었죠. 그래서 우산을 딱 켜지 않고 패브릭 부분이 없어지고 에어 커튼이 우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작년 2010년도에 디자인이 나왔는데 2018년도에 상용화가 돼가지고 충전을 하면 40분 정도 쓸 수 있는 걸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했으면 우산 나올 거 다 나올 것 같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는 거. 드론 우산이죠. 네, 드론 우산은 우산이 나를 따라다닙니다. 계속 따라다녀요. 나중에 이거 드론 브렐라 해가지고 찾아보시면은 동영상도 있는데 사람보다 한 발자국 늦게 옵니다. 이 사람이 연기를 잘해요. 비는 다 맞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드론까지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목표를 우산만으로 해결한다? 트리지에서는 우산이 없이 해결할 수는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산이 있고 도로 건물 상위 시스템에 비바람 구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비 오는 날 회사 학교를 가서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은 차 자체가 자동차가 우산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지하도로만 다닌다든지 땅 밑으로만 다니면은 우산이 필요 없게 된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아예 비를 안 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공강우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 비가 안 오게 한다. 뭐 올림픽이라든지 학교 소풍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죠. 자, 다시 말해 가지고 우산을 바꾸는 목표로 갔을 때 문제와 비를 피한다는 목표의 문제와 비가 안 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의 문제가 점점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산을 바꿔봐라, 신제품을 만들어라면 우산을 바꾸는 첫 번째 단계에서 고민을 하는데 비를 피하는 단계까지 두 번째까지는 같이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문제를 다시 보게 된다라는 거죠. 비를 피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를 우산을 바꾸는 문제에다가 적용할 수는 없을까? 문제도 마찬가지로 입체적으로 문제를 봐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화살표를 보는 방향같이 약간만 틀어줘도 그 각도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제를 받으면 바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면은 진짜 제대로 된 해결안에 도달하는지를 먼저 고민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화살을 쏘아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를 제대로 보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정관념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콜럼버스 다들 아시죠? 콜럼버스가 이 대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거기 아메리칸 대륙을 발견하고 와가지고 발견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갔다 온 거죠. 거기서 새로운 걸 많이 가져오니까 당시 여왕이 엄청난 막 돈과 명예를 줬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게 뭐냐 그냥 서쪽으로만 가면은 누구나 발견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죠? 날달걀을 가져와서 이거를 한번 세워보세요 하니까 아무도 못 세웠습니다. 콜럼버스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세웠죠? 예, 달걀을 깨뜨렸습니다. 밑을. 자, 여기에서 우리는 콜럼버스의 대인류 사기극이 밝혀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은 날달걀은 절대 깨지 않고 못 세운다라는 게 우리도 모르게 고정관념에 박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 와서 날달걀 세워봐라 하면은 아 이거 깨면 돼. 아주 간단한 솔루션이지만 안 깨고 세워봐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안 깨고 세우냐. 옛날에 콜럼버스가 했을 때는 깼다. 즉 다시 말해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 문제가 사회적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막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몇백 년 전의 솔루션이 한 개밖에 없는 답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예, 날달걀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쓸까요? 세운 진작에 사람이 할까요? 있겠어. 자, 브라이언 스포츠라는 사람이 12시간 동안 439개의 달걀을 2005년도에 세웁니다. 그래서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게 된다라는 거죠. 아무도 이거를 다 깨서 세우는 것밖에 생각을 못할 때 어떤 누구는 진짜 안 쓸까? 라고 해서 세워보게 된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과연 진짜 맞을까? 어떻게 보면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옛날에 얘기를 했다가 그게 또 다들 그때 당시에는 그 상황에는 맞았죠. 지구를 중심으로 해를 돈다. 예.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은 맞는 거라고 생각했죠. 아마 우리도 과연 이게 진짜 진실이고 맞는 걸까라는 거. 많은 의심을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문제를 접할 때, 아, 이게 진짜 문제인가? 계속해서. 그리고 해결안을 할 때도 이 해결안은 정말 완벽한 해결안인가?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날달걀은 깨지 않고도 설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교수님은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시죠? 박쥐요. 코로나 박쥐. 예, 악마가 보이죠? 또 뭐가 악마, 보이나요? 천사가 보입니다. 예, 보통 이 그림을 보여주면은 자기랑 비슷한 성향이 먼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전 박쥐가 먼저 예, 보이죠. 교수님 약간 악마적인 사람인데 저는 처음에 여기 천사밖에 안 보였어요.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마가 있다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누가 알려줘가지고. 네, 자, 설마. 여기서 보면은,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사는 장점이고 악마는 단점이죠. 근데 제가 아이디어를 말하면은 아마 교수님은 악마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단점, 안 되는 이유를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천사만 볼 때가 있는 거죠. 언제일까요? 천사. 내가 천사가 됐을 때? 아니요. 교수님 아이디어이면은 장점밖에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는 네. 단점이 먼저 보이지만 내 네. 아이디어는 왜 장점 왜 안 돼 이게? 오히려 누가 이런 것 때문에 그거 이렇게 해결하면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관대해지는 거죠. 하지만 남이 내는 아이디어는 천사를 안 보려고 그래요. 음, 왜냐하면은 교수님은 악마기 때문에 음. 그렇겠죠? 저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것과 좀 네? 비슷한 예로 그 어떤 사람이 차기적인 아이디어를 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깨트리는 데는 한 10%도 안 되는 노력만 기울이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네, 그런 맞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천사와 악마는 똑같은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처음에 나오는 아이디어는 장점과 단점이 반반씩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거 네 아이디어니까 우리는 단점만 봐야 돼 하지 말고 그 단점을 같이 없애서 좀 장점 쪽으로 천사한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면은 아이디어가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단점들이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컨설팅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낼 때 회사 다닐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제일 위에 있으니까 이제 밑에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저는 앉은 자리에서 솔직히 10%의 노력도 필요 없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게 안 되는 이유 100가지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고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해결을 해 나가는 거죠. 또 제가 낸 아이디어도 저도 그 아이디어를 제 아이디어에서도 단점을 계속 찾아봅니다. 스스로 자기를 까는 거죠. 거기에서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는 거고 처음에 내는 아이디어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완벽하면 그거 아이디어가 이상한 거예요. 처음의 아이디어는 이렇게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다.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는 아이디어, 또 옆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다고 막 그거 안 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악마만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같이 천사한테 힘을 실어주기 바랍니다. 네. 이제 지금 마무리로 들어가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몇 분 남았죠? 지금 우리가 중간에 끄는 부분이 있어서 약 한 42분 네. 정도 지금 끌었어요.
그럼 10분 정도 더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10분? 그럼 음, 액자 얘기하고 끝내고 그 음. 다음에 그 사회 얘기를 하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렇게 합시다. 잠깐만 끊었다 할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오케이, 오케이. 5분만. 응.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자꾸 넘어가. 음. 고? 오케이. 자, 자, 목표 재설정에 대해서 연결하는데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벽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이건 교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네. 다음날 보니까 액자가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죠? 못이 떨어졌어요. 네. 또, 또, 액자가 무거워요. 네. 액자를 아까 말씀드렸죠? 네. 예, 입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다시 네. 보면은 액자가 떨어졌다. 액자가 못이 약하다, 못이 흔들린다. 뭐 액자 부품의 뒤에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벽이 약할 수도 있어요. 의외로 벽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환경적으로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강풍이 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액자가 무거웠다 그러는데 문제를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걸었던 액자의 크기를 알고 있나요? 아니요. 제가 걸었던 액자는 예, 요만한 액자였어요. 이게 무거웠을까요? 안 무거웠죠. 나무도 아니고 철제였죠. 즉 다시 말해가지고 우리는 액자가 떨어졌다. 아마 그 액자는 무거웠을 것이다. 그리고 못이 빠졌을 것이다. 또 놀라운 거는 제가 액자를 실내 벽에다 걸었을까요? 아니면 건물 밖에다 걸었을까요? 그것도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액자를 한국에 걸었을까요? 미국에 걸었을까요? 음, 그것도 모릅니다. 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는 자기 경험에 의한 아마 지나가다가 액자 떨어진 걸 봤어요. 되게 커요. 큰 거는 떨어지는구나. 또 정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벽에다 액자를 걸었는데 액자가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어, 교수님? 바람이 심하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저한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요. 질문을 하면은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그러면은 자기가 그거에 대해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 아니라 어떤 액자를 걸었나요? 액자의 크기는 음, 어땠나요? 어, 어디다 걸었죠? 건물 안에다 걸었나요? 뭐 그 다음에 어제 바람이 불었나요? 불어서 떨어졌을 것 같다가 아니라 불었나요? 이 모든 거를 한 방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저랑 같이 액자가 떨어진 곳을 같이 갑시다. 그럼 현장을 확인. 거기에는 떨어진 액자도 있고 어디에 있는지 모든 정보가 시각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제라고 들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한, 즉 다시 말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에 대한 다시 질문을 주면서 정보를 많이 캐내야지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저 뭐 먹었을까요? 이거는 질문이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할까요? 못하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들 세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런 거에 대한 연습을 상당히 많이 했죠. 그게 그 유명한 스무고개죠. 음, 음, 예, 예, 내가 생각하는 걸 맞히는 거예요. 뭐 맞습니다. 동물인가요? 사람인가요? 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질문을 해 나가느냐. 즉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려면은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의도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교수님이 마지막에는 사회적 문제 발굴 조금 네, 네, 한번 같이 토론을 한다고 해서 이만 이 교재는 공유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다시. 예, 예, 예.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얘기 말씀 감사하고요. 근데 그 우리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그 사회 현상 속에서 문제를 찾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가장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그 아까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그 틀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작 그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이제 코로나가 문제다. 코로나가 문제니까 그 의료진을 도와야 되는데 의료진을 돕기 위해서는 내가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 뭐 이러한 식으로 결론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후 관계가 전혀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제를 볼 적에 어떻게 그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그 좋은지 그런 것을 한번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예, 보통 뭐 방금 얘기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꼭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문제를 듣는 순간 해결안이 생각납니다. 네, 웬만한 사람들은. 예, 아주 어려운 거 아니면은 의료진을 도와야 된다. 집에 있어야 되겠다. 네, 근데 자기 해결안을 가지고 그거를 문제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즉 처음부터 해결안 자체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냥 그 의도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딱 거기까지밖에 해결안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한번 반대로 하면은 아까 든 사례로 보면은 의료진을 도와야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죠. 왜 내가 의료진을 도와야 되지? 돕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네. 나는 어떻게 의료진을 도와야 되지? 하기 전에 내가 왜 의료진을 도와야 될까? 의료진을 돕는 목적이 뭘까?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바로 그 아이디어를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 괜히 목표를 어설프게. 잡기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 예, 문제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 문제의 목적이 뭐냐를 찾는 것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더라고요. 네, 반대로 접근을 하면은 좀 더 쉬울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뭔지를 먼저 정하고 그 목표가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은 그게 바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 문제에서 말씀하세요. 시작해서 목표를 찾는 게 아니라 음. 목표를 먼저 가장 원하는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이게 안 되는 문제를 찾는 것이 훨씬 더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그 내 자신도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내 자신의 발생한 문제를 발견하는 것보다 어 처음에 문제 발견을 시작할 적에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아보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떨까요? 다른 음.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의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찾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들에게 인제 비난과 음. 약간 인신공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사람한테서 찾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 자체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적 사고로 해서 어떤 시스템 또는 현상에서 찾아야지 사람으로 찾으면은 그 사람만 개선할 밖에 없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로 탔으면 좋겠는데 줄을 안 서고 쇠치기를 한다라는 문제가 있다고 보면은 이거를 쇠치기 하는 사람을 뭐 벌금을 매긴다든지 네, 뭐 그렇죠. 이런 벌점을 준다든지 하는 걸로 하면 사람에 대한 해결안을 접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쇠치기를 못하게 가이드를 둔다든지 펜스를 세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예 근본적인 원인을 막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예. 사람을 개선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고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예. 사람을 고치는 그런 부분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해서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아까 액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발생한 현장을 내가 관찰하고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디자인 싱킹에서 상당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뭐 반응하는가에 되는데, 뭐 말을 할 때도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문제들, 좀 복수형으로 봐야 됩니다. 계기에는 워낙 특이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그 쇠치기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은, 사람들이 쇠치기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보기는 좋아도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렇겠죠? 그게 인제 버스 같은 경우에는 빨리 타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다 줄을 한 줄로 서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번호표라는 거를 해서 바꾸게 된다라는 거죠. 그 뭔가 새로운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근본적인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 수만큼 은행 창구를 만들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네. 뭐 예를 들어서 마트 같은 경우에는 계산대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평일에는 이 계산대를 쪼끔 놓고, 또 주말에는 완전히 다 열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줄 안 서는 게 문제를 사람들에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상위 시스템인 어떻게 보면 계산대 자체를 우리가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 예, 예. 그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학생들이 자신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특강의 마지막 하는 말씀으로 그 자신감 없는 문제 해결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봤을 때는 저도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저걸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문제를 나한테 맞는 문제로 일단 바꾸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디어를 냈을 때 '아 이거 아이디어를 비난받으면 어떡하지?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고 그냥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또 제일 쉬운 거는 남들의 아이디어와 합해 가지고 편승해서 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 나는 창의적이지가 않다.'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쪼끔만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면은 충분히 가장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네, 그렇게 믿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씀을 끝으로 해서 오늘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